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명복 작가님의 소설 피켓이 된 여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작이기도 한데요. 제목부터 시선이 끌렸다거나 할까요? 간결하고 절제된 묘사로 읽는 내내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주인공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로 여운이 남는 소설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 보도에 여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여자는 유행이 지난 불룩한 백팩을 등에 메고 있다. 짧은 겨울해가 진 거리는 서서히 밤의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가로등과 매장에서 따스한 불빛이 번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도로에는 온갖 차들이 왕복 차선을 점령한다. 여자가 서 있는 곳은 지하철역에서 나온 사람들과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뒤섞이는 곳이다. 사람들은 유명 의류 매장과 커피 전문점, 성형외과, 어학원, 유학원, 음식점과 술집들이 즐비한 거리를 바삐 지나간다. 한 기퉁이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여자를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속에 털이 달린 부츠를 신고 무릎까지 오는 검정 패딩 점퍼를 입고 목도리와 마스크를 두르고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썼다. 피켓봉을 잡고 있는 손에는 두툼한 스키 장갑을 끼고 있다. 추위에 대비한 완벽한 차림새다. 어제처럼 오늘도 한 곳에 서서 4시간을 버텨내야 한다. 피켓은 여자보다 2뼘쯤 키가 크다. 여자의 머리 위에 둥둥 떠있듯 높이 솟아 있어서 잠깐씩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여자는 커다란 검정 도화지만한 아크릴판이 달린 알루미늄 봉을 장갑 낀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 까만 피켓판에는 형광색으로 볼링핀과 맥주병을 X자로 엇갈려 놓은 그림과 볼링 플러스 펍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뒤에는 상호와 위치가 적혀 있다. 그 밑에는 진하게 화살 표시가 그려져 있다. 여자가 하는 일은 강남대로에서 광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이다. 놀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피켓을 보고 찾기 어려운 그곳에 놀러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여자의 일이다. 직접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저 광고 피켓을 들고 가만히 서서 그녀 자체가 안내판이 되는 인간 광고 피켓이다. 까만 아크릴판에 주홍과 녹색 형광색으로 새겨진 그림과 글씨들은 생기 있고 발랄하다. 여자는 눈에 띄지 않지만 피켓으로 인해 눈에 띄었다. 여자가 장기침을 한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겨울바람도 점차 드세어진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스크 속에서 컥컥 기침 소리가 난다. 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감기약을 먹고 잔다는 걸 깜빡 잊었다. 몸이 무겁고 기침과 열이 오락가락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병원을 다녀왔어야 하는데 병을 키워서 일을 못할까 봐 걱정스럽다. 여자는 무엇이 그리 분주한지 하루 종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오는 보온병의 뜨거운 보리차가 도움이 될까 싶다. 그동안 길거리에 서 있는 시간이 흘러 몸이 얼기 시작할 때면 간간히 뜨거운 보리차를 훌훌 마셔 몸을 녹이곤 했다. 여자는 왼손을 뒤로 해서 백팩에 있는 보온병을 만져본다. 따뜻하다. 뜨거운 보리차로 목구멍을 적시고 싶지만 아직은 참기로 한다.
벌써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면 일이 끝나기 전에 동이 날 테다. 조금 더 참기로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은 참기 어려워지고 점차 보리차를 마시는 간격이 짧아질 테니 보온병 여는 시간을 조금만 미루기로 한다. 여자의 뒤편에 있는 커피 전문점으로 젊은 여자가 들어가자 더운 바람이 훅 끼친다. 더운 바람과 함께 향긋한 원두커피 냄새와 고소한 과자 굽는 냄새가 뒤섞여 피어오른다. 여자는 보리차 대신 그 냄새를 흠뻑 마신다. 여자는 가끔 커피 찌꺼기를 얻어다가 집의 냉장고나 화장실에 놓아두고 현관앞 신발장 옆에도 갖다 놓곤 한다.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지하방의 퀴퀴한 공기가 깔끔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기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커피를 사 마시지는 않는다. 찌꺼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비싼 돈을 주고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난히 춥다. 여자는 패딩 모자 끈을 조이고 옷깃을 여며보지만 몸에 스미는 추위에 부르르 몸을 떤다. 그럴 때마다 기침이 쏟아져 나온다. 여자는 추위와 기침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사람들을 둘러본다. 지하철 출구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올라와 물결처럼 어디론가 흘러간다. 그들 중에 여자처럼 나이 든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젊고 어린 사람들이 추위나 바람 따위 아랑곳 없이 여자를 스치거나 밀치고 지나간다. 여자는 점점 보도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피켓이 언 깃발처럼 흔들린다. 여자는 사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틴다. 발바닥 가운데가 찌릿하면서 당기고 아프다. 통증은 발 뒤꿈치에서부터 정강이를 칼로 긋는 것처럼 위로 올라온다. 처음에는 가끔 신호가 오던 것이 요즘은 지하철에 서 있을 때도 자주 아파서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린다. 병원에선 족저근막염이라는 어려운 병명을 대며 가급적 많이 서 있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여자에게는 하나마나한 처방이다. 게다가 오늘은 온몸을 두드려대는 것처럼 아프고 기침까지 심하다. 자꾸 오한이 나는 건 열이 심하다는 표시다. 여자가 왼손으로 피켓봉을 감싸진 채 오른손만으로 백팩의 옆 지퍼를 내리고 작은 보온병을 꺼낸다. 보온병을 꺼내느라 피켓이 살짝 기울자 왼쪽 어깨를 이용해 똑바로 세우며 두 손으로 보온병을 걸어준다. 보온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번진다. 여자는 뚜껑에 보리차를 조심스럽게 따른 후 둘둘만 목도리를 살짝 비집고 마스크를 내린 뒤 두어 번에 걸쳐 나눠 마신다. 간질간질하고 갈라지듯 아프던 목이 조금 가라앉는다. 코트를 단정하게 입은 대기업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여자를 흘낏 보며 지나간다. 여자는 이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는 두어 달 동안 꽤 담대해졌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보온병을 꺼냈다 넣는 일이 번거롭지만 하는 수 없다. 여자는 길 건너편 YBM 건물 옆 귀퉁이에 유학원 피켓을 들고 있는 이를 바라본다. 그이는 항상 여자보다 먼저 와 있고 여자보다 먼저 자리를 뜬다. 서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눈인사조차 해본 적 없다. 그저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 싶을 때 한 번씩 쳐다본다. 그이도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알 수 없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늙은이인지 젊은이인지도 알 수 없다. 유학원 피켓을 들면
1시간은 일찍 끝날 테니 훨씬 수월할지도 모른다. 여자는 요학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어쩌면 여자가 볼링펍이 뭐 하는 곳인지 자세히 모르는 것처럼 그이도 유학원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잘 안다고 해도 피켓을 들고 있는 일과 그것은 사실 아무 관련도 없다. 여자가 이 일을 한 지는 2달이 지났다. 이 일을 넘겨준 이는 여자보다 5살 위였다. 2년 동안 이 일을 했던 그이는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인데 시급이 세다고 했다. 여자가 할 일은 가만히 있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혼자만 가만히 있기, 밥을 먹으러 가면 안 되고 화장실을 가도 안 된다. 앉아 있어도 안 된다. 물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안 된다. 4시간 동안 강남역 10번 출구 파고다 학원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여자의 일이다. 가로와 세로 60cm의 아크릴판이 달린 2m짜리 알루미늄 봉을 들고 서 있으면 된다. 이것만 지킨다면 이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많다.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보온병에 넣은 따뜻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제자리에 서서 먹는 것만 감수한다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지루하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도 없다.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볼 수도 있다. 단지 피켓을 들고 저녁 5시 30분에 와서 9시 30분까지 서 있으면 할 일은 끝난다. 전단지를 나눠줄 필요도, 소리를 지르면서 무언가를 팔 필요도 없다. 지정된 구역에 발을 붙이고 정해진 시간 동안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젊은이들은 1~2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휴대폰을 못 보게 하는 일을 싫어하고 자주 빠진다고 했다. 반대로 나이 든 여자는 꾸준하고 성실해서 좋다고 했다. 일을 넘긴 이는 여자에게 이제는 늙고 병들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여자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이는 말했다. 권하고 싶지 않아. 온몸에 바람이 숭숭 들거든. 아리고 쑤신 게 아니라 아파서 잠을 못 자. 다리에 핏줄이 툭툭 붉어지고 땡땡하게 뭉쳐 다리 살색이 검게 변해버렸어. 하지만 여자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인계받았다. 오전에 마트에서 시간제로 채소를 포장하고 정리하는 일만으로는 살기 힘들었다. 여자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는 이의 소개로 만난 파견업체 실장은 여자를 요모조모 따져보며 물었다. 잘할 수 있죠? 복잡한 건 없어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특별한 재주나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만한 것도 없어요. 물론 여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일자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껏 한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일하러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장가간 자식에게 짐 안 되고 식구들 생활비하고 작은 아들 책값이라도 몇 푼 보탤 수 있을 테니까 여자는 세상에 감사했다. 그냥 서 있는 입간판도 많던데 왜 일부러 돈 주고 사람이 들고 있게 해요? 그날 여자는 실장에게 물었다. 실장은 요점을 명료하게 찍어서 설명했다. 이 가게는 강남역에서 멀죠. 고객이 될 젊은 애들은 이곳에 많고요.
남의 상점 앞에 이 간판을 세워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대답했다. 치워버리거나 싸움이 나겠네요. 아니요, 그냥 신고해버리죠. 그럼 벌금이 센가요? 아줌마, 알아두세요. 댁 인건비보다 비싸죠. 불법이니까. 사람이 들고 있는 건 합법인가요? 그렇죠. 게다가 아줌마는 다른 것보다 잘 보이게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여자는 합법이라서 안심했다. 주변에는 여자 말고도 인간 피켓들이 여럿 있다. 유학원, 어학원, 성형외과, 주점뿐만 아니라 고양이 옷을 입고 피켓을 든 이도 있다. 그들은 모두 합법이며 벌금보다 싼 사람들이다. 여자는 전에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땅을 쪼개 파는 일을 한 적이 있다. 나름 수입이 괜찮았었다.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열심히 떠들어대면 간간히 계약이 성사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사장과 관리직 직원들이 사라지고 사무실 문을 닫았다. 여자는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사기로 전 재산을 털어넣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만 했다. 계약자로 인해 수입을 얻었지만 그들을 위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로 여자는 자신이 살자고 남의 등골을 빼는 일만 아니면 무슨 일이든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리의 불빛이 색색으로 휴황해진다. 도로 위 자동차들이 빽빽이 들어차고 보도 위의 사람들은 뭔가를 주장하는 시위대처럼 물밀듯 밀려온다. 여자는 점점 보도에서 밀려나 길가의 매장에 바짝 붙어 있다. 피켓봉을 움켜쥔 채 찍어 누르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다. 그럼에도 세 개의 다리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조금씩 옆으로 밀린다.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 여자는 천천히 가는 시간이지만 느낄 수 있다. 휴대폰을 꺼내보지 않고 근처 매장이나 멀리 보이는 빌딩에 달린 디지털 시계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시간은 흐르고 하는 일은 끝이 없다. 근처의 직장인들은 퇴근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지하철역 출구는 꾸역꾸역 사람들을 토해낸다. 버스 정류장에는 광역버스와 지방대학 셔틀버스에서 내린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누빈다. 사람들은 파고다 학원에서 자라 매장을 지나 파리바게토와 교보타워 사이길로 사라지거나 나타나고 길 건너에서는 YBM과 유니클로와 롯데시네마 사이에 온갖 매장으로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간판들이 불을 밝히고 물러온 플라스틱 통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X자형 입간판들이 보도 옆에 여러 개 서 있다. 그것들 사이에 여자도 서 있다. 여자는 다시 보온병을 꺼내 보리차를 마시고 백팩에 집어넣는다. 기침은 더욱 심해지고 몸이 떨려 이빨이 서로 부딪힌다. 이제 보리차가 여자의 속을 달래주지 못한다. 오늘 같은 날은 쉬는 것이 마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 일마저 끊긴다면 여자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오전 여자는 일하던 마트에서 해고당했다. 점장은 여자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다. 여자는 야채파트에서 일했다. 박스나 꾸러미째 들어온 채소를 풀어서 소형 포장하고 가격표를 찍어서 붙이고 손님이 담아온 것들의 중량을 재서 가격표를 붙여주는 일을 했다. 고추니 나물이니 배추니 하는 것들은
팔다 보면 시원찮은 파츠가 남기 마련이었다. 여자는 그것들을 모아 싼 가격표를 붙이거나 원하는 손님에게 팔곤 했다. 여자는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점장은 그런 지지부진한 일을 싫어했다. 팔릴 만한 물건을 팔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폐기하길 바랐다. 마트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오늘 또 그 장면을 본 점장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한 번쯤 사정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여자는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당당하게 마트를 나왔다.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임을 시위하고픈 이상한 오기가 끌어올랐다. 여자는 길거리에서 덜덜 떨며 아직 세상 이치를 더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내일 오전 점장을 만나 사정을 해보기로 한다. 선명한 걸 좋아하는 점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요? 20서너 살로 보이는 남자의 여럿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다 다시 와서 묻는다. 2시간 가까이 서 있는 동안 여자에게 말을 걸어온 이는 이들이 처음이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길찾기를 하고 액정에서 지시하는 대로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접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길로 쭉 가면 신논현역이 나오고 5번 출구 쪽으로 가면 은행 건물이 나오는데 그 뒤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물 좋아요? 키가 크고 놀기 좋아하게 생긴 남자애가 웃으며 묻는다. 옆에 있는 통통한 애가 키 큰 애의 등짝을 때리며 웃는다. 좋아요. 여자는 물 좋은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맞장구를 쳐주면 된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 따위는 이제 하지 않는다. 여자도 그게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여자는 매일 저녁 5시 20분쯤 신논현역 5번 출구로 나와 볼링핀과 맥주병이 십자형으로 그려진 그 매장에 들러 피켓을 들고 강남역 쪽으로 걸어와 10번 출구 앞에 선다. 엄밀히 말하면 여자는 매장에 가는 것은 아니다. 2층에 있는 매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는 피켓을 들고 올 뿐이다. 그 시간이면 아직 한산한 매장은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푸르고 보라색 조명이 새어나오고 볼링공들이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부화하려는 알처럼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다. 손님은 없지만 손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여자가 피켓을 다시 갖다 놓는 시각이면 매장 문은 닫히고 쿵쿵짝 쿵짝 음악 소리가 들린다. 레이저 빔 속에서 색색의 볼링공이 굴러가고 병뚜껑 따는 소리와 젊은 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런 광경 안에 아들도 존재한 적이 있을까 궁금해진다. 아들은 살가운 데가 있는 아이다. 군대를 갔다 오더니 따뜻하고 듬직해졌다. 눈빛도 깊어졌다. 여자가 4시쯤 집을 나올 때마다 매일 어딜 그렇게 가? 하면서도 밤 11시가 다 되어 들어가면 문을 열고 나와 춥지 하며 어깨에 맨 백팩을 받아주기도 했다. 얼마 전엔 핫팩을 한 박스 사다 놓고 나갈 때 가져가라고 했다. 모른 척하면서 생각해주는 아들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엄마 왔는데 하고 아들 문을 두드리면 엄마 왔어?
할 뿐 아들의 깊은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어제 대학에 복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삼류대학을 졸업해봐야 미래가 없다고 했다. 자퇴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힘들어도 대학을 졸업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여자가 한마디 하자 아들은 눈을 치켜뜨고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들었다. 대학까지 것 이젠 다 소용없어. 지하방 사는 놈은 지하방에서 끝나는 거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따위는 없다고. 못난 어미를 힐난하듯 따지는 아들을 보자 숨이 턱 막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린 아들이 답답하면서도 측은했다. 자신처럼 뭐든지 해보라는 말이 턱 밑까지 올라오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말할 시간이 없고 말할 기운도 없다. 며칠 전 아들이 집 앞 공터에 혼자 앉아 어깨를 늘어뜨리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던 모습을 본 날은 가슴이 아렸다. 오늘은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무슨 얘기든 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여자는 짙은 허공뿐인 하늘을 올려다본다. 쇼윈도와 간판들의 휘황한 불빛들이 한데 엉켜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낸다. 어지럽다. 먼지 같기도 하고 날벌레 같기도 한 것이 날리기 시작한다. 희끗희끗 날리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 여자는 그것들이 패딩 모자에 달린 털과 마스크 사이의 얼굴에 몇 번을 닿고서야 비로소 눈발이 날린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점점 굵어지는 눈발이 펄럭펄럭 날아와 여자의 모자와 어깨에 자꾸 내려앉는다. 마스크를 비집고 들어온 눈은 여자의 얼굴에 닿자마자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눈발은 패딩 점퍼에 닿아 점점이 젖은 얼룩을 만들고 희끗한 머리카락을 조금씩 적신다. 눈발은 세찬 바람을 타고 점점 물이 지어 여자를 향해 달려든다. 여자의 머리와 어깨에 흰 눈이 쌓였다가 바람이 불면 조금씩 날아올라 옷과 부츠 안으로 날아들어 스며든다. 여자가 섬뜩한 기운에 깜짝깜짝 놀라 몸을 흔들고 발과 피켓봉을 바닥에 탁탁 털어낸다. 몸을 부르르 떨 때마다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가슴이 뻐근하다. 뜨거운 보리차를 마셔보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여자가 눈을 터느라 몸을 움직일 때마다 등에 맨 백팩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여자의 백팩에는 보온병과 우산과 김밥 한 덩이가 들어있다. 여자는 배가 고프다. 김밥을 꺼내 따뜻한 물과 함께 한 덩이 먹고 싶다. 다른 날이면 이른 저녁을 먹고 왔을 텐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 때문에 밥을 걸렀다. 아예 밥 먹는 걸 잊었었다. 집을 나와 마을버스를 타고 대림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전에 김밥 한 덩이를 샀다. 저녁을 거르고 길거리에서 4시간을 서 있기에는 버겁다는 것을 여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서글프다. 피켓을 한 팔에 끼고 다른 손으로 한 입 넣고 씹고 한 입 넣고 씹고 사람들이 여자의 밥 먹는 걸 쳐다보면서 지나가면 서러운 마음이 들 것 같다. 여자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기로 한다.
바람을 타고 사선으로 내리는 눈이 점점 굵어진다. 거리에는 아직까지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겨울에는 비보다는 눈이 낫다. 겨울비는 최악이다. 추적추적 내린 비가 신발 속으로 들어가 얼어붙으면 곤란하다. 차라리 눈을 맞는 것이 낫다. 자주 털어내면 견딜 수 있다. 배가 등짝에 붙어 구부정해진다. 우산을 꺼내 피켓에 끼워 넣고 김밥을 먹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좀 전에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물을 마셨으니 좀 더 참아보기로 한다. 길 건너편에서 유학원 피켓을 들고 있던 이가 일이 끝났는지 보이지 않는다. 유학원 피켓 든 이가 떠났으니 8시가 지났을 것이다. 여자는 문득 아들도 유학을 가고 싶어 했을까 궁금하다. 그러나 결코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여자는 묻지 않을 테고 아들이 속내를 말할 리도 없을 것이다. 여자는 자신이 몸담고 사는 이 나라에서 자신이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거리에 차고 넘치는 성형외과도 가본 적이 없다. 가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 돈이 좀 있다면 입가에 쭉 그어진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기도 하다. 사람들이 여자의 공기를 알아차리는 게 싫다. 그러고 보면 돈이 넉넉하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자꾸 생길 것도 같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마음을 힘들게 한다. 눈발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다. 마트에서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점심부터 굶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피켓봉을 쥐고 있어야 할 손목에 힘이 하나도 없다. 피켓이 자꾸 기울어진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두 팔로 감싸듯이 봉을 움켜쥔다. 여자는 스키 장갑을 벗어 패딩 주머니에 넣고 쿠킹 호일에 싼 길쭉한 김밥을 꺼내 패딩 주머니에 함께 꽂는다.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보리차를 따라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백팩에 넣고 주머니에 있는 김밥을 꺼내 호일을 뜯어내고 한 조각씩 떼어내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다. 마치 플라스틱을 씹는 것 같다. 아픈 목구멍에 억지로 우겨 넣는데 쓴맛이 난다. 막상 먹기 시작하니 서럽거나 부끄러운 생각 따위는 들지 않는다. 다시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지만 넘길 수가 없다. 여자는 욕지기를 하면서도 어려운 숙제하듯 한 손으로 봉을 잡고 다른 손으로 김밥 한 줄을 꾸역꾸역 다 씹어 삼킨다. 곱은 맨손에 스키 장갑을 다시 끼고 휘청거리는 봉을 움켜쥔다. 한기가 몸속 깊숙한 곳에서 온몸으로 번진다. 여자는 참김밥을 먹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옆에 있는 의류 대리점 앞에 나무 테크 위로 올라선다. 그곳도 계속 내리는 눈으로 젖었지만 얼마간 바람을 피할 수 있다. 매장의 통유리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해 보인다. 여자가 부츠 바닥으로 데크를 탁탁 친다. 딱딱한 보도블럭과는 다른 쿠션감 있는 소리가 난다. 여자는 사교 댄스 스텝을 밟듯 좌로 2번, 우로 2번 발을 옮기고 발끝을 톡톡 쳐본다.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박자를 맞추던 여자가 온몸을 휘감는 한기도 잊은 채 쿡 웃음소리를 낸다. 나쁘지 않군. 여자는 잠시 현실을 잊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본다.
그 동작에 중독된 것처럼 멈추지 못하고 한참을 반복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린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갈게 달려갈게.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아. 무조건 달려갈게. 그럼 무조건이지. 이유 같은 건 될 수도 없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래야 한다는 거지. 아니면 놓칠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이야. 후렴구까지 개사해서 남들 모르게 흥을 돋우던 여자는 문득 남편을 떠올린다. 경쾌한 스텝은 멈추고 엉버틴 두 발과 피켓봉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남편은 몇 년 전 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만약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인지기능 장애나 혼수 상태가 올 수 있고 심하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뇌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것과 같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일 저 일 전전하다 겨우 들어간 건물 관리인 일도 몇 년 못하고 끝내야 할 판이었다. 남편은 진단을 받고도 병명을 숨긴 채 1년여를 더 다녔다. 그러나 두통이 점점 자주 오고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까지 겹치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남편은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한폭탄이 터질까봐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다. 마지막 희망은 언젠가는 낡고 작은 시골집에 내려가 텃밭이라도 일구며 사는 것이다. 쌀아기처럼 단단해진 눈이 여자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때린다. 패딩에 달린 모자를 더욱 끌어내리고 마스크와 목도리를 추슬러 얼굴을 가리지만 몸 전체를 후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오한이 나고 몸이 욱신욱신 쑤신다. 찬 김밥덩이가 가슴 한가운데를 콱 막고 있는 것처럼 숨을 쉬기 힘들다. 남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여자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안간 힘을 다해 피켓봉을 움켜쥔다. 아니, 피켓이 마지막 보루라도 되는 것처럼 매달린다. 여자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지만 휴대폰도 이어폰도 꺼낼 만한 힘이 없다. 휘몰아치는 눈발이 여자의 털부추 속으로 마구 파고 들어와 몸에 뜨거운 열기에 녹아 축축하게 발을 적시고 얼어붙은 포도블록에 찬기가 발을 얼린다. 동동거리며 발을 옮길 때마다 유리를 밟는 것처럼 통증이 발바닥에서부터 온몸으로 번진다. 스키장갑 낀 손을 패딩 점퍼 주머니에 번갈아 넣어보지만 손끝이 아리다. 스키장갑을 벗고 얼어붙은 두 손에 입김을 불어넣고 비벼본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이 뿌연 입김 속에 피어나는 붉은 복사꽃 같다. 빨리 꽃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속의 준이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저녁에 시작하니
햇빛보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공기가 제일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습도 높은 무더운 여름날 실외기의 더운 공기는 숨쉬기 힘들게 하고 게다가 모기가 종아리를 물어대면 참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그런 여름이 축복처럼 여겨진다. 냉기가 발 뒤꿈치를 시작으로 발가락을 돌아 종아리로 점령해 들어오고 한편으론 머리와 어깨부터 시작해 온몸을 공략하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거센 바람과 눈발에 웅크리고 여자를 스쳐 지나간다. 이제 여자에게 남은 일은 이 일밖에 없다. 여자는 악착같이 이 일을 해내리라 다짐한다. 몸만 건강하다면 이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조금만 버티면 끝난다. 처음에는 이 일이 마치 벌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여자는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는 이 일이 이미 신선도가 떨어지고 광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조만간 사라질 거라고 한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이 거리에서 여자처럼 돈을 받고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서 있는 거다. 그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하려고 한다. 여자는 오래전 사라진 한국의 직업이라는 사진첩을 본 적 있다. 흑백 사진 속에 메마른 사람들이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어 팔고 구루마를 끌며 집집이 똥을 푸고 한강 나루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다. 한결같이 그들은 고달파 보였다. 하지만 여자는 사실 그들이 똥지개를 지는 것보다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여자는 이 일을 언제까지나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여자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딴짓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여자는 밤마다 강남대로 앞에서 돈을 받고 광고 피켓을 들고 있다고 아들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여자는 결혼한 큰아들이 눈치채게 될까봐 신경이 쓰인다. 어차피 큰아들도 저 살기 바빠 자주 오지 못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사돈이나 며느리가 알게 되면 흉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같이 사는 작은아들은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는 게 초라하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당당하지 못하다. 작은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자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 생각이 생각을 물어와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싶지만 삐죽삐죽 다시 솟아나와 이곳저곳 아픈 곳을 찔러댄다. 여자는 피켓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든다. 아까부터 번갈아 들었는데 왼쪽 팔이 언 통나무처럼 둔탁하다. 오늘 새벽에는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다 왼쪽 다리에 쥐가 나서 혼자 절절맸다. 전체적으로 왼쪽이 더 안 좋게 느껴진다. 신음소리를 들은 남편이 벌떡 일어나 주물러준 덕분에 그만했기를 다행이다. 요즘은 점점 자주 쥐가 난다. 두 다리에 무거운 무쇠추라도 달아놓은 듯 다리가 무거워 자다가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자주 손을 바꿔주지만
요즘은 왼쪽이 어깨까지 결린다. 길거리에 한 줄로 서 있는 입간판들은 바람에 펄럭이면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도리어 여자의 피켓이 자꾸 기울어져 위태로워 보인다. 여자는 곱은 두 손으로 봉을 힘껏 움켜쥔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자는 느낄 수 있다. 20분이나 25분이 지나면 오늘 일이 끝날 것이다. 스키 장갑을 벗고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여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한다. 시간은 더디게 간다. 그래도 더디지만 지나간다. 앞 건물에 달린 주점 간판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마구 흔들거린다. 반쯤 뜯겨진 간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와 여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만 같다. 여자는 어디선가 날아온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죽은 사람에 관한 기사를 떠올린다. 무심코 길을 걸어가다 돌발적으로 죽음에 맞닥뜨리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따위는 생각해 본 적 없다. 그건 독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죽음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다면 괜찮을 것도 같다. 아마도 죽는다는 것은 온갖 번뇌가 끝난 고요한 세상일 거라고 상상한다. 가족들이 주변의 쓸데없는 오해에 괴로워하지 않고 어쩌면 금전적 보상을 덤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여자는 간당거리는 간판을 바라본다. 여자가 스키 장갑을 벗고 휴대폰을 꺼낸다. 드디어 9시 30분이다. 여자는 모자를 뒤로 젖히고 자신의 얼굴과 피켓과 뒤 배경이 잘 나오도록 휴대폰 셀카를 찍는다. 눈보라 속에서 열꽃이 핀 얼굴로 입꼬리를 올려보지만 액정에는 뿌연 무지개색 동그라미들이 빙빙 돌 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여자는 피켓을 건물 귀퉁이에 기대어 세워두고 실장에게 사진을 전송한다.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났다. 여자가 피켓을 챙겨 들고 신논현역 쪽으로 걸어간다. 강남대로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간다. 아직도 길에는 고양이 옷을 입고 고양이 카페를 광고하는 사람이 있고 강아지 옷을 파는 사람도 있고 전자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 아직 호프집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동화 속 인물처럼 낭만적이다. 매장들의 불빛이 더욱 반짝인다. 여자가 피켓을 들고 허청허청 걸어간다. 여자가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자 피켓만 둥둥 떠가는 것처럼 보인다. 보도 위 사람들이 함께 피켓을 실어 나르는 것 같다. 교보타워 근처에서 설핏 여자의 모습이 보이더니 이내 사라지고 피켓만 떠 있다.